자,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사실 이 부분은 돈 수업과는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이라서 제가 뽑았습니다. 자판으로 본 개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자판은 이렇습니다.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 사용하는 자판이에요. 아마 특히 한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판을 한글을 쓰면서 자판을 거의 다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바로 뭐냐?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그래서 이응, 리을, 니은, 미음. 그 다음에 오, 어, 아, 이. 이것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제일 많이 쓰는 그 모음이나 자음을 갖다가 이 네 개의 손가락에 딱 닿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잘 보시면 영어 알파벳을 한번 봐보세요. 영어 알파벳을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영어 알파벳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뭘까요? 당연하게 자음은 아주 많지만 영어 알파벳에서 모음은 A, E, I, O, U 거기다 뭐 Y가 약간 있다든지 그렇죠, 그죠? 근데 A, E, I, O, U, A, E, I 이걸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런데 A, E, I 어디 있냐 보면 I, O, U, E, A 이렇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자판 이렇게 하면은 이 누르기가 힘들어요. 이거 위로 가야 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빨리 치면 어떻게 될까요? 자주 쓰는 것은 이 손가락 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많이 치는 게 손가락이 있는데 왜 이렇게 돼 있을까요? 아마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만든다면은 이 자판을 이렇게 만든다면은 이게 바로 뭐냐? A, O, E, U, I. 그러니까 이게 자음. 그러니까 자음 제일 많이 쓰는 거. 그 다음 모음 제일 많이 쓰는 거. 다 모아놨어요.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자판을 빨리 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자판은 이런 게 없어요. 앞에 말한 거였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은 지금은 우리는 컴퓨터를 쓰기 때문에 자판 빨리 치면 빨리 치는 입력되는 순간 바로 컴퓨터 모니터에 모든 글자 다 찍힙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러한 자판기가 아니고 뭘 했을까요? 옛날에는 타자기라고 하죠. 타자기. 그래서 땅땅땅땅 기계식으로 누르면은 팔자가 나와서 앞에 탕탕탕탕 때리면서 글자를 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때린다고 해서 타자기예요. 요즘에는 다 뭐 자판이라고 하죠. 자판. 자동으로 치는 자판인데 옛날에는 타자기라고 했습니다. 타자기. 그렇게 하면 어찌 되느냐? 자판을 빨리 치다 보면 이게 올라갔다 내렸다 하면서 동시에 두세 개가 눌리다 보면 이게 엉켜버려요. 속도를 빨리 내면 빨리 내서 엉켜버리니까 이러한 타자기를 만들 때는 엉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치기 어렵도록 빨리 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주 쓰는 모음이나 자주 쓰는 자음들은 위로 보내있어요. 위나 밑으로. 그러면 빨리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타자기를 쓸 때는 이게 더 효율적이에요. 엉키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쳐서 엉키지 않고 칠 수 있다. 근데 지금같이 컴퓨터가 나온 시대에는 빨리 치면 빨리 칠수록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자기 이러한 자판이 아니고 훨씬 더 빨리 칠 수 있는 이러한 자판을 안 쓰는 이유는 뭐냐? 벌써 기존의 사람들이 이 자판이 아닌 기존의 자판에 익숙해하다 보니까 이걸 만들어도 이걸 안 사요. 귀찮아. 왜냐? 옛날에 이것보다는 앞에 게 더 불편하긴 한데 그 자판을 외워버리니까 더 이상의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좋은 자판을 두고도 지금도 그 이전 자판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것을 한 단계를 건너뛰려고 하면은 앞에서 내가 배워왔던 것, 앞에서 내가 경험했던 것을 이제는 놓아두고 그 다음 단계로 점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상당히 빠릅니다. 뭔가를 하다가 이게 현실에 안 맞다. 오케이, 업그레이드 하면은 사람들이 잘 따라와요. 근데 다른 나라는 그런 것들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도태되는 거예요. 자, 그 예가 바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른 책은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교과서만 이야기하는데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것은 상당히 유명한 책입니다. 제이미 다이아몬드가 나온 성책인데, 제로 다이아몬드. 책 제목은 총균수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세 가지를 든다면 총하고 균하고 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밑에 보면은 개혁과 관련되어진 게 아주 많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이 여기 보시면 이 얘기인데 글자가 안 보이죠? 일본은 총계가 들어온 게 1543년도에 처음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완전히 육상전에서 진 게 뭐냐면 일본은 조총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활이나 창만 갖고 있었는데 일본은 조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일본은 나중에 보면 총기를 못 쓰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총을 가지고 전쟁에 승리하긴 했지만 나중에 사무라이들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사무라이들은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벌판에서 칼로 서로 싸워서 승부를 기르는 게 정정당당하다고 느꼈어요. 사무라이의 어떠한 정체성하고 맞다. 그런데 총기는 뭐죠? 숨어서 쏘아야 되죠. 이건 남자답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자체를 갖다가 나중에는 생산하는 것 자체를 몇몇 도시에만 국한시키다가 끝내는 아예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생산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다 그것도 정부가 그다지 뭐 총이 필요 없네. 납품량을 감소시키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나중에는 총을 제대로 만드는 곳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런 기술이 없어져 버린 거죠. 밑에 보면은 중국에서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중국이 나침판, 화약, 종이, 인쇄술을 상당히 많이 발전했어요. 보면 뭐 배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콜럼버스 호를 만들었을 때 그 배보다 거의 몇 배 이상 큰 배를 중국이 만들게 되었지만, 그래서 심지어는 중국에서 아프리카까지 탐험하고 뭐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근데 중국도 배를 더 이상 안 만듭니다. 왜냐? 중국 그 안만 해도 땅이 넓고 워낙 산림도 넓고 풍족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찌되느냐, 배를 안 만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끝내는 다른 나라로부터 어떠한 기술 유비나 그런 것도 필요 없다고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서 1940년대만 돼도 그 조그만 일본의 휩쓸이 재버리는 거죠. 그죠? 네,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어쨌든 이걸 한번 보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대학교 와가지고 어떤 사회 문화의 어떤 흐름, 변화를 알 수 있는 좋은 책이에요. 한번 이 책은 제가 수업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의 상상력이나 여러분들의 생각 자체를 갖다 많이 바꿀 수 있는 책이에요. 한번 이 책을 읽어보길 바랍니다. 자, 총균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수원, 카드뮴, 구리, 그리고 중요한 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납은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이것도 무려 4,300만 톤 생산입니다. 이것도 뭐 지금 또 바뀌었겠죠. 엄청나게 많이 연결됐습니다. 배터리 케이스, 전극판, 파이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납 총 생산량의 10%가 테트라에틸탑과 같은 가솔린 첨가제.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고 이 책이 쓰여질 당시만 해도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납이 포함되어져 있는 가솔린 첨가제가 이용되어져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경유, 무연 휘발유인데 요즘에는 무연한 글자도 안 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옛날에는 뭐였냐면 휘발유가 대부분 다 유연이었어요. 이 연자가 뭐냐? 이 연자가 납연자입니다. 납이 포함되어져 있는 휘발유. 다시 말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테트라에틸 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옛날 영화를 보시면 런던에서 진짜 오래된 구식 자동차가 달릴 때 보면은 펑펑펑 하고 하는 노킹 현상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가 상당히 많이 났어요. 근데 그것을 줄이는 방법이 뭐냐? 노킹을 제거하기 위해서 테트라에틸 납이라는 것을 집어넣어 주니까 노킹 현상이 사라졌어요. 이 자동차가 조용하게 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그게 바로 뭐냐? 쉽게 말해서 테트라에틸 납이라는 것 자체가 뭘까요? 쉽게 말해서 납이잖아. 그게 가솔린 첨가제니까 가솔린이 연소되면서 끝내는
배기가스에 질소산화물, 황산화물뿐만 아니라 그런 질소, 황뿐만 아니라 뭐가 나올까요? 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납의 대기 중에 납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대기로 유입되는 납은 상당히 많다. 자연활동에서 그런 것보다도 오히려 더 많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 그림 보시면 이게 그린랜드입니다. 깨끗한 나라요. 깨끗한 나라 빙하청입니다. 빙하청에 표층으로부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당연히 연대가 더 오래되겠죠. 그죠? 1950년대, 1800, 1700, BC 800 S의 남농도입니다. 남농도가 ppm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1750년대까지 농도가 얼마 안 되었어요. 1700 지나면서 1800대가 농도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석탄과 같은 그 화석을 떼다 보니까 석탄 속에 있는 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950년대 되면 값이 갑자기 막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뭐냐? 1950년대가 되면서 자동차가 대중화되어지고 자동차에 가솔린 첨가제로 테트라에틸 납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기가스에 자동차 배기가스에 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고 그 납이 대기로 흘러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게 다시 강수나 강우에 의해서 이렇게 깔아앉아서 빙하층을 만들게 되는데 그 빙하에 쌓이는 거예요. 농도 확 높아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이 인간 활동에 의해서 대기 중에서의 납 농도가 많이 높아졌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밑에 보시면 이탄청 이게 다른 지역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보입니다.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똑같이. 이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석탄 있죠. 석탄. 바싹 말라서 불 붙이면 잘 붙는 석탄. 이탄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석탄까지 되지 않았어요. 물기가 좀 많이 있는 석탄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층도 보면 조사하면 연대 측정할 수가 있어요. 연대 측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1460년 그 이전까지 어찌 되느냐 한 1230년대부터 1460년대니까 갑자기 농도가 확 증가합니다. 보면서 이런 게 바로 뭐냐면은 이도 그겁니다. 그러니까 막 불을 떼우다 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그 대기 중으로 납의 공급이 활발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다시 깔아앉으면서 침전되면서 이렇게 퇴직층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장률입니다. 아까도 어떤 성장률 이야기했는데 카드뮴의 경우에는 성장률이 오히려 더 증가하더라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이것도 지산납입니다. 지산화 납, 이 말은 납을 가지고 노출시키기 때문에 납의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금 보면 성장률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납이라는 것은 도성물질인데 성장률이 좋아지면 안 되죠. 근데 사실 이것 또한 지산화가 하기 때문에 납을 노출했을 때 지산이라고 하는 영양염이 포함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성장을 촉진했다라는 겁니다. 자, 슬러지의 납의 농도가 높다. 당연하게 슬러지를 버리는 투기 지역에서도 농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생물에서의 영양, 아까 이거 비슷합니다.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이것은 사실은 납의 도성보다도 납과 결합되어져 있는 지산염이 영양염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높아진다. 근데 실제로는 다른 것을 보시면 이렇게 성장률이 감소하는 게 보입니다. 감소하고 사망률도 이렇게 되면은 여기 성장률 감소, 사망률도 이렇게 이것 정도 되면은 사망률도 증가한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생물에서의 농도입니다. 살갗 쪽에는 100ppm, 어떠한 오염된 지역에서는 태조물에서 농도가 2100까지 올라가더라. 또 이거 아까 말했던 종이죠, 그죠? 구리의 농도가 구리인가요? 구리에서의 농도가 엄청 높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이 지역에 보면 납도 엄청나게 높습니다. 990 엄청나게 높네요. 또 이 지역에서는 홍합에서는 3000까지 올라갑니다. 자, 홍합 같은 경우는 납을 해놓은 메커니즘이 있다. 뭐냐? 미립, 발입. 그래서 이것은
페이지 42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미립, 과립. 메탈로치오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백질 형태로 돼가지고 중금속을 결합시켜서 무毒화시키는 건데, 이것은 생물체 내에 그 내에 조그마한 까만 점같이 생겨가지고 과립이 생겨서 그 안에 중금속을 축적시킵니다. 자, 조성해 봤더니 북회나 발표에 의해서 채집되어진 홍합에서 남농도를 쟀더니 점점 농도는 감소하더라. 그 말은 뭐냐? 유연, 아까 테트라에틸랍이 포함되어져 있는 휘발유의 사용이 감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남농도가 감소했다. 어류에서는 거의 나이 포함되지 않고 일반적 농도는 한 요 정도 수준, 돌고래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는다. 생물 농수는 거의 없는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여기서 보면 네, 이 정도 합시다. 그리고 육상에서는 보건상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자,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주석에 대해서 한번 하고, 자,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화학식 완벽에 대해서입니다. 주석, 틴이죠, 틴. 자, 유기주석 화합물로 대표적인 게 바로 트라이부틸 틴 옥사이드입니다. TBT라고 합니다. 그 TBT 플로라이드 이런 형태가 있고, 이것은 대표적인 방어도료입니다. 방어도료. 그러니까 원래는 예전에는 구리가 포함되어져 있는 방어도료를 많이 쓰는데 그 방어도료가 독성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그 대체 물질로 이러한 TBT나 TBF가 포함되어져 있는 방어도료가 개발되어졌어요. 그래서 효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지속 효과도 훨씬 더 좋고, 그래서 상당히 많이 연구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독성이 너무 강한 거예요. 심지어 그 농도가 해수에서의 농도가 1ppm도 아니고 1ppb 1.0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만 돼도 유생이 치명적이다. 죽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이러한 정도, 이렇게 농도가 높으면 그 요토장 주변에서는 아예 가립이나 굴 자체가 보이지는 않더라. 나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심지어 농도가 얼마냐? 1.0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가 아니고 0.01. 이것은 100분의 1이죠. 이렇게 되더라도 벌써 이것은 이러한 태평양굴, 우리가 먹는 게 태평양굴입니다. 이러한 굴에도 벌써 준치사 영향, 치사라고 하는 것은 죽는다 이 말인데 죽진 않지만 그래도 영향이 나타난다. 특히 심한 것은 뭐냐? 입니다. 보여드릴게요. 굴의 껍질을 두껍게 하고 내부 육질이 크게 감소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미 필요죠. 그죠? 껍질이 이렇게 생겼죠. 원래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게 정상입니다. 이렇게 생겨야 되는데 이거 없어요. 껍질이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이게 공간이 너무 작아져요. 그 말은 뭐냐? 껍질은 두꺼워지고 안에 있는 내부 조직이 육질은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굴을 깔 때 보면 굴을 까서 굴 안에 있는 육질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가 판매를 하는데 이런 게 나오면 어찌 될까요? 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이 있겠죠. 네. TBT가 0.01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즉 한 10 나노그램 퍼 리터 만큼 떨어지더라도 이런 게 만들어지더라. 즉, 이 굴에 생태학적으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심각한 거죠, 그죠? 거기에서 굴양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심각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느냐면 복종류 중에서 쇠고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냥 고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동. 그래서 이것은 이런 고동류의 이 TBT가 노출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호르몬 계통의 변화를 초래시켜줘서 암놈인데 암컷인데도 불구하고 수컷의 성기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암컷이면 뭐죠? 당연하게 수컷의 어떤 성기가 발달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섹스가 성기관이 인포스 겹쳐졌다. 그래서 영어로는 인포섹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런 말입니다. 이게 암컷입니다. 암컷인데 여기에 알을 낳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 앞에 보면 페니스라고 있습니다. 수컷의 성기죠. 생식기간. 예, 이게 정상적으로는 이게 없어요. 없는데 TBT의 0.01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와 같이 상당히 낮은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횟수에 노출이 되기는 페니스가 만들어집니다. 점점 커져 가는데 끝내는 이게 이 수정란하고 연결이 되고요. 연결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 연결되는지 사실은 이걸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체외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되고 안에 쌓여가지고 굳어버립니다. 그럼 어찌 될까요? 얘는 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준치사예요. 얘는 죽지는 않는데 암컷이 제대로 알을 배출을 못하니까 이 밖에서 수컷들이 아무리 정자를 많이 뿌려도 스펌을 많이 뿌려도 수중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찌 되느냐? 조금만 지나면 얘들이 죽으면 거기에는 새로운 어린 개체가 안 생기겠죠. 그 지역에서 이러한 동물들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분명히 이 지역에 고둥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고둥이 개체수가 팍팍팍팍 줄어들어요. 심지어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뭔가 문제가 있다. 그 원인이 뭘까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순박의 방어두려를 사용하는 페인트 속에 있는 TBT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 다음에는 TBT가 포함되어져 있는 방어두려의 사용도 중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TBT가 포함되어 있는 방어두려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1994년도에 일본에 수여할 때 이 TBT라는 화합물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서도 TBT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TBT 농도도 재고 실제 이러한 암컷에서 이 남성 생식기, 수컷 생식기의 길이만 재가지고 그걸로도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그럽니다.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적혀 있습니다. 쇠 고등류는 어찌 되느냐? 나중에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생식이 불가능해서 멸종될 것이다.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 모든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끝낸 이것에 대한 사용을 중지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것도 있습니다. 양식장, 물고기 키우는 양식장이죠, 그죠? 거기에 보면 당연히 물고기들이 밖에 도망을 떠들어가기 위해서는 바깥에다가 그물로 딱 닫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 그물도 보면 시간이 지나면 부착 생물이 많이 붙어요. 부착 생물이 많이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해수 유통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착 생물이 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양식장의 그물이나 울타리에도 당연하게 방어도료를 칠합니다. 그럼 어찌 되느냐? 이 TBT가 당연하게 해수 중에 녹아 나오게 되고 그것이 해수를 따라서 양식장 물고기한테 계속 농축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 또한 나중에 사용을 중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양식장에서 사육되어지는 물고기 안에 있는 TBT는 조리를 해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사용을 중지하게 됩니다. 사용을 중지한 방법은 제일 먼저 소형 선박에 먼저 중지를 시킵니다. 왜 소형 선박에 먼저 중지를 했느냐? 당연하게 소형 선박은 연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다 보면 연안에 우리가 물고기 양식이나 구양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형 선박에 먼저 금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원해를 항해하는 대형 선박들에게는 약간 더 나중에 금지를 시키게 됩니다. 나중에 다 금지했습니다. 알았죠? 다 금지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그래서 끝내 금지를 했더니 나중에는 많이 잘 회복되어졌다 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쪽에 제가 다 X로 표현한 것은 주는 것 같지 않다, 허용되고 있다 라고 했는데 끝내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것도 영향을 주는 것 같지 않다 아니고 영향을 주더라,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벌써 이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벌써 계속 연구가 되어져 가지고 새로운 과학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것을 허용하지 못한다, 영향을 준다 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철은 사실은 양이 얼마 안 됩니다. 철, 그 다음에 또
니켈인가요? 철, 비소, 은, 니켈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소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